아젠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제 진로, 그 진로를 우리가 커리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job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 커리어 또는 job에 대한 이 진로에 대한 부분과 진로 탐색, 그리고 진로에서 전공 선택, 그 다음에 대학 탐색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어서 대학 진학의 관점에서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결국은 이게 이시 설계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겠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든 또는 어떤 교과 활동을 하든 그 교과 외에 그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게 EC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 EC는 Extra Curricular Activity의 약자를 E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EC 설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나눠봄으로써 오늘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 퀘스천입니다. 왜 진로 설계가 중요한가? 제가 한 책에서 조금 발췌를 해봤어요. 한 대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책은 이제 국민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윤용환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대학생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왔다. 사실이다.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 후 인생의 무대에 설 때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준비하지 않으면 4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인생은 무대이다. 인생 무대는 서고 싶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서야 한다. 스스로 대본을 외우고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해야 한다. 제가 이 윤혁환 교수님의 책에서 이 내용을 발췌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금년 봄까지 재학하고 있었던 그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님께서 방학 특강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육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각각 설문조사를 그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제 대학에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서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왔으니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제 연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다들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제 목적을 다 이룬 거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학생들의 대부분의 답이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답이 달랐다고 해요. 남학생들은 여전히 뭘 할지 모르겠다 였고요. 여학생들은 이제 졸업 후에 뭘 해야 되지? 교육학과면 보통 그죠?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잖아요.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근데도 뭔가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은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에 왔으니 꿈을 이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1학년 또는 2학년 맞추고 군대를 가야 하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여학생들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대요. 이거 공부해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학생들의 가장 큰 답은 3학년 때는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군대를 갔다 왔더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 그 바뀐 세상에 적응하느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동일하게 이제 졸업 후에 뭐로 돈 벌고 뭘로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강의 때 제가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 강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빅 퀘스천에 이어가지고 2019년에 알바천국에서 설문조사를 대학생들 대상으로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반수나 편입 계획이 있다에 대한 질문에 무려 68.4% 학생이 반수나 편입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70%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반수나 편입을 계획한 이유는 40% 정도가 학교 네임밸류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24%가 다른 전공을 바꾸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다시 약 20% 정도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현재 학교에 불만이 많아서 또는 집과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답이 왜 나오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글과 같이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목적 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인생의 무대에 서긴 서야 되는데 그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무대에 섰을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떤 대본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7월 달에 발표된 보고서인데요. 카이스트 융합기초학부하고 디지스트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인데 작년에 이제 무학과제를 굉장히 많이 늘렸죠. 정부에서. 그래서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전공 학부를 각 대학별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므로써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202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무학과제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학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무학과로 들어왔는가? 이게 첫 번째 관심이었을 거고, 두 번째 관심은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이 친구들이 여전히 그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이제 무학과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세 개 대학교가 이제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입학할 때 학생들이 무전공 입학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전공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서를 쓰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보통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많이 써 있기도 하죠. 이 학교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위해서 카이스트랑 디지스트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한 학기 만에 무려 약 50%에 달하는 학생이 진로를 바꾸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구상하고 들어왔던 학교 진로랑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는 경험하면서 친구들과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교수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전혀 그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인기 있는 거를 선택했다가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수학이 들어있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화학이 들어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학과제로 들어간 학생들의 전과 비율은 12에서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좀 낮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렇게 낮은 게 일반 학과로 들어온 대학생들이 전과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무학과제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는 다른 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있었지만 일반 학과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 무전공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그 입학 비율을 굉장히 늘려놓다 보니까 일반 학과 학생들의 전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구조적으로 이제 한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이제 전공을 바꾸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전공인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아닌데 그 전공을 창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앞에 그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수나 편입을 통해서 옮겨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외국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진로 변경에 따른 편입이라든지 또는 전과에 대한 구조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간 다음에 그 전공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존재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의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좀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야 될 테니까요. 이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전공 불일치 비율이 무려 50%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능원에서 이제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도 48.8%,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 같은 경우에 47.6%, 경기 인천 소재는 51.3%, 기타 지방대학 같은 경우 51%,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위 10개 대학 같은 경우도 43.7%의 학생이 그 사회적 인지도나 명성을 따라서 이제 대학을 선택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전공과는 전혀 결이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라고 답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도 마찬가지로 대학은 힘들게 들어가는데 결국 반수나 편입을 또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종로학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이제 계명대학교 교내신문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 충남대학교 교내신문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의 추이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15년 16년, 17년 해서 21년까지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 비율이 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수나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학년 같은 경우도 4학년 같은 경우는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응답률이 낮습니다. 반수나 편입은 별로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굉장히 낮아서 47.9%고요. 1학년은 무려 73.5%의 학생들이 반수나 편입을 원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2학년은 67.9%라고 하고요. 3학년은 65.8%입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이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데 50% 육박한 걸 보면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긴 하죠. 대학생들의 63.3%가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정도로 대학에 힘들게 입학은 했지만 진로나 취업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아졌고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고등학교 때 많은 노력도 했고 시간도 투자했고 온갖 시험을 비롯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교내 활동도 열심히 하고 내신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대학을 갔는데 왜 대학에 가서는 이런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되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일이 왜 발생할까? 저는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진로 탐색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로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지하게 좀 진솔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탐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로 탐색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일반론적 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GBCS 학생들은 전부 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 관점에서는 이제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의 흥미는 뭐지?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많은 초점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나는 어떤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그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흥미와 강점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는 나의 헌신과 소명하고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가의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특정 영역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나면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이 일반론적인, 즉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이 질문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질문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육학적 관점 다 때려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만 우리 해석할래? 이것보다는 또는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체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는 성경에서 뭐라 하든 기독교적 관점을 때려치고 나는 교육학적 관점에서만 해석할래?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축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가져가서 내가 찾은 관점이, 내가 찾은 흥미나 강점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그런 일치성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찾은 가치관이 나의 소명과 나의 헌신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거를 검토해 나가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진로 탐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학교나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GBCS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 설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들을 가지고 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 설정이라는 거는 단순히 대학을 지원할 때 어떤 스펙을 나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스펙 나열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바로 진로 설정의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 설명회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리스틱 리뷰라는 단어를 좀 여러 번 썼어요. 이제 전인격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전인적 평가를 한다고 할 때 홀리스틱 리뷰의 핵심은 지원한 이 지원자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분야에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국가별로 물론 이해도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가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예시만 좀 갖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정성의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교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죠.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 위주여야 되고 교과 활동 위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내 활동이 굉장히 풍성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과 수업 시간에 진도도 나가야 되고 활동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긴 합니다.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교회 활동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수상 실적도 금지하고 있죠. 연구 활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한국 대학에서의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굉장히 제한적 이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대학은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DEI 폐지나 아니면 축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 해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할 때 스포츠나 예체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런 활동하는 거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심사 중심의 활동하는 것, 그리고 봉사 중심의 활동하는 것, 연구 활동 또는 선행이나 탐구 활동하는 것, 학술 활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활동들을 같이 겸해서 했을 때 비즈니스랑 상관이 없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그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미국 대학입니다. 그는 반대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있겠죠. 영국이나 유럽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또는 아시아의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이런 나라들은 슈퍼 커리큘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 표 바로 위에도 그림을 잠깐 조그만 그림을 하나 좀 넣어놨는데요. 슈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주로 학문적인 깊이와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사, 이해도, 경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비즈니스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학문적인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외에 다른 교내, 교회 활동을 이 안에 집어넣었을 때에 이 학생이 슈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의 경험 또는 수업 활동 또는 연구 활동, 전공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그 딥한 연구를 해왔는가 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독서 활동을 했는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내가 봤는가 또는 어떤 영화를 보고 또는 어떤 봉사활동에 내가 참여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공과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자녀들이 대학에 지원하려고 할 때 어떤 대학에 어떤 국가의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니 이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플랜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에 대한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진로 탐색 방법은 흔히 다 아시는 거예요. 독서 활동, 다큐멘터리 시청, 온라인 강의, 멘토링, 인터뷰, 직업 체험, 인턴십, 교내외 동아리 활동 또는 교내외 봉사 활동, 연구 활동, 대회, GBCS 안에 있다 보면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 자녀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좀 찾아보고 싶고 좀 더 구체적이거나 좀 더 실제적인 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로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 구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경험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진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진로와 관련된 전공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환경공학에 대한 진로가 검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반드시 환경공학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환경공학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전공이든 아니면은 화학에 대한 전공이든 또는 기술에 대한 전공이든 수학에 대한 전공이든 통계에 대한 전공이든 데이터나 AI와 관련된 전공이든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해 나갈 때에 그게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뭔가 연결고리, 즉 저는 이제 이거를 링크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링크가 어디에 설정되어져 있고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을 찾을 때는 과연 그 분야가 그 대학에 실제로 존재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대학교가 그 분야에서 과연 얼마나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름만 찾다 보니까 또는 어떤 랭킹 위주로 검색하고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고 나서 이제 대학도 바꾸고 전공도 바꾸는 거죠.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자료는
좀 몇 년 전에 본 거긴 한데요.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발표해서 조사했던 자료이긴 한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미국 내 대학생 중에서 약 80% 정도의 학생이 트랜스퍼를 한다고 해요. 대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때요. 10명이 입학하면 그중에 8명이 전공과 대학을 바꾸는 겁니다. 숫자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리버럴아츠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트랜스퍼에 대한 자유도 때문에 그 트랜스퍼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대학에 원서를 쓸 때 에세이를 다 쓰잖아요. 그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이 전공으로 이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 거고 왜 이 대학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Y 에세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요. Y 에세이 쓰는데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보통 커먼 에세이보다 더 시간을 많이 들이기도 해요. 대학에 대해서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전공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에세이를 써서 왜 내가 여기에 지원하는가에 대한 지원 동기서까지 썼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1년 안에 왜 바꿀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3년제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때 전공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관련 과목 성적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도가 되게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도 실용적인 전공에 대한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영국처럼 관련 성적 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 전공들을 선택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할 때 학과별로 선수 과목에 대한 요구를 엄격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선수 과목을 충분하게 이수하지 않았을 때 지원 자격을 아예 박탈해 버린다든지 또는 대학에 와서 추가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조건부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뭐 일본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홍콩, 싱가포르는 특히나 이제 아시아랑 그다음에 서구권 지역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와 그 서구 교육의 장점을 좀 결합한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가, 지원자가 국제적인 시야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 시야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원서 쓸 때 보면은 국제 레벨의 또는 내셔널 레벨의 대회에 어떤 대회에 참여했는가 이거를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과 우상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많이 그 학생들에게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회 참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홀리스틱 리뷰 관점에서 진로와 전공 탐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공을 그렇다면 이 대학에서 공부해야 하는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트랜스퍼 비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서 아무 대학 가서 그냥 트랜스퍼하고 이렇게 대충 졸업하고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힘들게 이렇게 대학을 가잖아요. 외국으로 유학 가기도 하고 국내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대학에서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가서 방황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논리적인 답으로서 내가 이 대학에서 왜 이 전공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세이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설계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이제 찾을 수 있는 리소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너무나 흔히 알고 계신 것들이라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긴 합니다. 첫 번째는 커리어넷. 이거는 이 첫 페이지는 이제 한국어로 된 정보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이게 영어로 된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커리어넷에서는 이제 부모님들도 부모님으로 다 등록해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청소년용 진로 심리 검사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선생님들 또는 뭐 교과 선생님들도 이 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서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또는 초등학생이냐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는 툴의 종류는 좀 달라지고요. 개수도 좀 달라집니다. 근데 중고등학생이면 통상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진로 검사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커리어넷에서 하는 진로 검사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검사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홀랜드 기반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정확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검사 외에도
여러 다양한 직업 정보라든지 학과 정보 또는 진로 그 멘토링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또는 인터뷰 자료 이런 것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고용24라고 써져 있는 정부 사이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고용24는 사이트 이름이 이제 재작년에 이제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 고용24 같은 원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였는데 이제 고용24로 통합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 안에 이제 청소년용 직업심리 검사라는 항목을 이제 요 상단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찾아보면 총 9가지 종류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이 9가지 검사는 커리어 내에서 제공하는 검사랑은 또 다른 종류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합하면 무려 13가지 정도의 검사를 학생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짧은 검사는 10분 정도면 끝나고요. 긴 검사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가 누적해서 데이터로 계속 쌓여요. 그러면 그 쌓인 데이터를 들고 진로 상담 또는 진학 상담을 할 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메이저맵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또는 개인 이메일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메이저가 대학에서의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에 대한 전공 가이드 라인을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개인 정보를 좀 나의 흥미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입력함으로써 나에게 맞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전공에 대한 부분도 찾아볼 수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어디가라는 사이트입니다. 예. 요거는 대학 어디가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요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직업 정보, 그 다음에 대학 정보, 학과 정보, 전형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무료로 다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근데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GBCS 학생들이거나 또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보, 이 사이트에서 활용하면 좋을 만한 정보는 바로 여기 있는 학과 정보랑 대학 정보 이렇게 2가지 부분입니다. 사실 전형 정보라든지 입시 정보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웨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1대1로 매칭해서 이해하기에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대학이나 학과 정보를 좀 찾아서 그 학과가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를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대학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하이파이브는 사실 GBCS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근데 간혹 GBCS 학생들 중에서 GBCS 졸업하고 나서 대학 진학이 아니라 고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제가 15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한 2명 정도 학생 이렇게 봤거든요. 예, 이런 학생들에게는 하이파이브라는 사이트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영어로 제공하는 진로 탐색에 대한 툴들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툴은 컬리지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퓨처라는 툴이에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단점은 여기는 미국 대학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국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대학에 대한 정보는 건너뛰고요. 진로에 대한 것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자녀들이 거의 다 컬리지보드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PSAT를 보거나 또는 SAT를 보는 경우에 다 여기서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AP 시험을 보는 경우도 계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때 만든 컬리지보드 계정을 가지고 이 빅피처에 접속을 해서 컬리지 앤 커리어 플래닝이라는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설계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놓고 대학에 대한 서치를 한다든지 전공에 대한 서치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진로 검사도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가 방대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찾다 보면은 너무 많아서 좀 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찾다가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세종 캠퍼스에서는 제가 고학년들 진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진로 수업을 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간단하게 사용하는 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2가지 툴을 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툴은 로드트립 네이션이라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리어 아웃룩이라고 되어져 있죠. 미국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 전망에 대한 핸드북을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로드트립 네이션이라는 곳에서는 처음에 이제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검색은 안 됩니다. 구글에서 띄어쓰기 없이 로드트립 네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그 초록색 버스가 그려져 있는 페이지에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페이지가 열리면 처음에는 뭐 동영상 같은 게 이렇게 막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 상단 메뉴에 총 3개의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What We Offer 라고 되어져 있는 곳을 클릭하면 그 로드맵 툴이라는 메뉴가 그 밑에 뜹니다. 그러면 로드맵 툴을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가면 바로 이 페이지가 열려요. 로그인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hoose your interest를 한 가지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잠깐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화면 보이시죠? 저는 현재 로그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hoose your interest를 클릭을 하면 처음에 이제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2가지는 인터레스트에 대한 부분을 2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엔터프러너십을 첫 번째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저의 코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프로블럼 솔빙에 제가 관심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저에 대한 뚜맵에 대한 대시보드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이제 내용이 뭔가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에디트를 눌러가지고 검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엔터프러너십, 에듀케이션,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3가지를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여기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게 쭉 뜨죠. 저는 여기서 3가지가 다 골고루 매칭되어져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거 클릭해 볼게요. 이 사람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1분짜리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영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가 좀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의 커리어 로드맵에 대한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밑에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들이 좀 나와 있어요. 현재 이 사람은 보면 엔터프러너이면서 어서고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네요. 근데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학부까지만 나왔습니다. 대학교는 마운트 아이다 컬리지라는 곳을 나왔네요. 비즈니스 커머스를 전공을 했고요. 이런 전공들까지 나와요. 어느 학교에서 뭘 전공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퍼런트 패스를 좀 보고 싶으면은 클릭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일스톤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efining moment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회적 지도자들, 유사한 형태의 지도자들도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클린컬러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네요. 그 인터뷰 영상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요. 로드맵이라든지 이 사람의 My Day to Day 해서 일상에 대한 설명도 볼 수가 있고요. 학위를 대학 2개 다니면서 학위를 2가지를 했네요.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롤 모델이 있다면 그 롤 모델에 또한 교육 과정을 밟아서 어떤 전공을 선택했고 그래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 나갔고 그래서 현재 그 모습까지 왔는가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찾은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부분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미국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직업이 어떤 아웃룩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실제로 요즘 AI 때문에 직업군들의 변화가 좀 많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직업이 뭐 변화가 된다든지 뭐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든지 또는 직업이 지금은 굉장히 전망이 높은데 이제 어느 순간 훅 떨어지는 전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예측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 자녀들이 대학에 간 다음에 4년, 여학생들은 4년치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6년 뒤를 봐야 됩니다. 정상대로 졸업을 한다면 말이죠. 4년에서 6년 뒤에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직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직업인가 또는 이 진로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진로가 맞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코딩하는 사람들을 서로 못 데려와서 회사에서 인재난에 겪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인공지능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코딩 기술자들이 대거 해고당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뭔가 이런 아웃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한다면 대학을 졸업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을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툴들을 좀 활용해서 어떤 아웃룩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이트로 커리어 원스톱이라는 사이트도 학생들이 확인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툴이고요.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함으로써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다양한 리포트 양식을 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커리어 디벨롭먼트라든지 커리어 레디니스와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위에 있는 이런 로드트립 네이션이라든지 빅퓨처처럼 간단한 형태의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또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진로와 관련된 또는 대학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진로 탐색의 방법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그런 웹사이트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커리어넷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말씀드렸던 진로 검사를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진로 검사의 툴들도 다양하게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진로 검사 같은 경우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조금 다양한 형태도 괜찮고 비슷한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그 변화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관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또는 환경에 따라서 자녀들의 진로 적성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해 봄으로써 자녀들이 좀 더 올바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에서 Big Five Personality Test라고 해놓은 부분은 총 5가지에 대한 이제 그 퍼스널리티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5가지를 나눠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개방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실성 또는 외향성, 친화성 아니면은 정서적인 불안정도나 안정도에 대한 부분을 검사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에 어떠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또는 개선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홀랜드 코드 테스트입니다. 처음에 제가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검사가 홀랜드 기반 테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가 이제 홀랜드 코드 테스트의 결과값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검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커리어 퍼스널리티 프로파일러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프로파일러를 작성하지 않으면 검사는 했지만 프로파일링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어떤 진로 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더 기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좀 더 핸즈온 액티비티라든지 좀 더 커리어 익스플로레이션에 좀 더 가까운 어떤 워크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워크샵, 세미나, 인턴십, 잡 쉐도잉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표는 뭐 일일이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간략하게 찾아본 학생들이 이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인턴십이라든지 온라인 액티비티 또는 오프라인 액티비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본 거예요.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유학원이나 뭐 아니면 컨설팅 학원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사실은 이런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정보만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찾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저희랑 컨설팅 신청해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교 상담을 하면서 동아리 소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하지만 이런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활동에 대한 소개도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또 소개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썸머 캠프라든지 또는 프리칼리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특정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활동들도 국내에 되게 많아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영어로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국내에서 진행하는 이런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이언스 클래스도 있고요. LTG,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학생들을 데리고 대구랑 포항에 가서 참여했던 대회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5주간 그 디자인 띵킹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았고 또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있을 법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몇 가지 캠프들을 보면 뭐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데 지금 요 챌린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얼만큼 실용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시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발표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매년 GBCS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적 내고 있죠.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전국대회죠. 그 외에도 저희 글로벌 교육기획원에서 하고 있는 비전 캠프라든지 에세이 성경대회 이런 것도 저희가 24년도, 25년도에 계속 이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쿤 엔터프라이즈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 때 저희 학생들이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게 한국에서 많이 거의 없어졌던 그 시기 때에 시행이 좀 어려웠죠. 학생들이 모이기 어려웠으니까. 그때 이제 인도에서 열렸던 전 세계에서 15,000명이 참여했던 창업대회입니다. 그때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30명 정도 학생이 5명 정도씩, 4명, 5명씩 팀을 이뤄서 대회 참여를 했었고, 그 학생들 중에서 2팀이 세계 500위 안에 들어서 이제 수상을 했죠. 이런 대회들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뭐 SMT 같은 경우도 미국의 대학교에서 하는 수학 경시 대회죠. 온라인, 오프라인 대회가 다 있고요. 얼마 전에 인기모 단톡방 통해서 아마 안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 꿈토링이라고 해서 인기모 학부모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K기업가 정신 관련된 창업 캠프도 있습니다. 이건 청소년 창업 피칭 대회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캠프라서 2박 3일 정도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그 문제를 찾아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실제로 도출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캠프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외에도 스페인의 몬드라곤 대학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미 거의 10년 넘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챌린지 캠프에 다녀오는 학생들에게는 스페인 대학교의 총장 이름으로 이제 그 상장이 수여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챌린지 같은 경우도 여기는 4박 5일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4박 5일간 그 현장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 해결점을 도출해낸 다음에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실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 중에서 그러면 내 자녀에게 가장 맞는 게 도대체 뭘까?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모든 활동이 모든 자녀들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뭐 대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런 캠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사이언스 클래스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해주고,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챌린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좋겠죠. 나만의 길찾기 방법 중에서 이 페이지는 이제 교육계획원에서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홍콩 중문대학교랑 요번에 저희가 협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에 가서 스터디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문대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확장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번에 이제 대학교랑 구두로 저희가 협약해서 협의를 한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 심천에 가면 홍콩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이제 심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심천에 가면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뭐 DJI라든지 아니면 텐센트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그 중국의 회사 있죠. 예. 그런 회사나 아니면 BYD나 뭐 이런 대표적인 IT 기업들 또는 첨단 기업들의 랩실을 실제로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랩을 실제로 보고 그 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실험이라든지 이제 첨단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넣기로 했고요. 그 중문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해주고 프로젝트를 그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형태를 이제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중문대학교의 패컬티라든지 교수님들하고 좀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이제 7월 달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대학교에서는. 근데 저희는 GBCS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번 첫 번째 디자인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그 하반기부터 저희가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탈북자 교회에 헌업 기증하는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의 학생들이 외박 나가거나 아니면 계절이 바뀌거나 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희가 생활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버리는 옷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거를 이제 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를 교육기획원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일종의 그 참가증이라든지 상장이 부여가 된다면 그것도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랑 또 MOU 돼 있는 학교죠. 겐트 대학교에서 바이오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실험 실습 같은 경우도 이제 구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IGC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도 내년 4월 중에 한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는 컬리지 페어도 이제 내년에 그 1회 또는 2회 정도의 페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컬리지 비짓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음성, 문경, 세종 캠퍼스 다 합쳐서 1년에 거의 한 50개 이상 60개 정도 대학교가 매년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금년에 찾아온 학교만 제가 숫자를 세보니 얼추 한 80개가 넘는 학교가 찾아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GBCS를 찾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고서 네이밍 리스트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대학들이 대학에 업데이트 정보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 그 학생이 이 대학에 관심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또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자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거는 뭐 MOU 대학 중에서 저희랑 그 마스터 코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두로 논의한 학교가 있어서 요 부분에 좀 넣어봤습니다. 어떤 캠퍼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캠퍼스를 돌면서 하기 좀 힘들어서 위치나 아니면 장소, 사용 공간 이런 것들을 보고 마스터 코스를 운영하기 좋은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좀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씨 설계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씨를 설계하고 옆에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진학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씨 설계까지 왔는데 이씨 설계는 크게 4가지, 그러니까 4C의 원칙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상황. 이고요. 두 번째는 기여, 세 번째 일관성, 그리고 마지막에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가지가 같이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학생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진로 목표와의 연계성은 뭔지, 활동의 깊이와 지속성은 어떠한 건지, 이게 결국은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C에 대한 부분을 자녀들과 좀 이야기하면서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서 전혀 엉뚱한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널싱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인데 활동한 거 보면은 패션 디자인, 음악, 비즈니스, 이코노믹, 뭐 투자 활동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는 널싱에 관심이 있어서 간호학과를 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스토리를 완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연관성도 없고 각각의 활동했던 것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활동을 할 때 이제 GBCS의 강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찾으면 좋습니다.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각 동아리나 활동마다 숫자,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인원에 못 들어가면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라도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관성이 없는 그런 구성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학교는 좀 그렇진 않잖아요. 학생들이 원하면 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뭔가 연관성 있게, 뭔가 일관성 있게 이 전체적인 본인의 그 이씨를 설계해 보면 대학에 진학할 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 헐리스트 리뷰의 관점에서 이 씨는 결국 리더십, 주도성, 영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되는데 결국 이제 이거는 활동을 얼마큼 많이 했냐, 다양하게 했냐, 뭐 이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거는 활동에 얼마큼의 깊이가 있었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별 이씨의 중요도도 다릅니다. 서로 이해도가 좀 다르다고 했죠. 미국은 이씨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영국이나 유럽은 학업 성적과 PS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씨는 전공 관련성을 증빙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씨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 뜻은 아니에요. 그 활동 목록에 보면은 그 활동 목록이 내가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지원하려고 했다면 그 활동 목록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가득 차 있다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좀 더 미국과 뭔가 좀 다르죠. 아시아 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씨는 리더십과 국제적 경험을 보여주는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를 반영한 활동 목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는 처음에 이제 2가지 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런 일련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상담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2가지 축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는 이제 자기 이해부터 대학 및 전공 탐색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진로와 전공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공에서부터 대학 계획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Y 컬리지부터 해서 Finding Right Fit, 그다음에 My Path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컬리지 리스트나 어플리케이션 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장학금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까지. 중간에 제가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또는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진로 찾기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다가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찾기, 그리고 이 관점에서의 진로 적성 검사라든지 디자인 띵킹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1년에 요 지금 교육 과정은 이제 제가 GBCS에서 이제 진로 수업을 하면서도 만들어 놨던 것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현재 세종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저를 찾아오는 학생이 어느 정도 현재 레벨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이제 평가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이제 상담을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기준점으로 제가 보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진로에서 대학 계획까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 이해부터 대학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까지 그 일목요연하게 뭔가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쭉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1시간 동안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